고작 60g의 무게지만 영양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은 국민 식재료 달걀. 비타민을 비롯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등 하루에 2개 정도 섭취하면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대부분 섭취할 수 있는 완전 식품이다. 또한 달걀은 풍부한 맛을 자랑하며 가벼운 간식에서부터 최고의 한 끼 식사까지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재료 달걀과 함께한다. 달걀은 한의학에서 게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달걀은 한의학적으로 혈액 생성을 돕고 체력을 북돋아주는 음식인데요. 특히 설사나 출혈로 체력이 떨어졌을 때 활용되곤 했습니다. 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달걀을 고를 때는 타원형의 모양이 대칭을 이루면서 깨지지 않고 깨끗하며 껍데기가 두꺼운 달걀을 골라야 한다. 달걀의 맛있는 변신 첫 번째는 크레페 위에 달걀과 함께 다양한 재료를 얹어 구워 먹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갈레트. 이어서 하얀 생크림을 품은 듯 샛노란 케이크를 닮은 색다른 달걀말이 달걀 케이크도 만들어보자. 보통 아침이나 브런치에 달걀을 이용한 달걀 요리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달걀을 이용하여 프랑스식 아침인 갈레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망막의 황반 색소 밀도를 높여줘 눈을 건강하게 하고 노화로 인한 안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갈레트. 먼저 크레페 반죽을 만드는데 볼에 달걀을 깨뜨리고 메밀가루와 우유, 물을 부은 후 잘 섞어준다. 여기에 오일을 조금 붓고 소금을 넣어 간을 한 다음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준다. 갈레트를 만드실 때는 메밀가루로 만드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혹시 메밀가루가 없으신 경우에는 밀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반죽을 먼저 만드신 후에 30분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 훨씬 예쁜 갈레트가 됩니다. 크레페 위에 올릴 재료들도 준비하자. 양송이버섯은 큼지막하게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며 베이컨은 새 토막으로 썰어준다. 이어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썰어놓은 양송이버섯을 올려준 다음 노릇하게 구워준다. 그리고 베이컨도 앞뒤로 바싹 구워준 다음 그릇에 덜어놓는다. 오늘 저는 양송이와 베이컨을 구울 때 양송이에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먼저 구운 다음에 베이컨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혹시 기름진 걸 좋아하시면 베이컨을 굽고 그 기름에 양송이를 구워도 맛있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칠을 한 후 반죽을 떠서 얇게 펴준다. 가운데 부분에 달걀을 깨트려 올리고 양송이버섯과 베이컨 피자 치즈를 골고루 올려준다. 그리고 재빨리 네 귀퉁이를 접어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조금 둘러주면 달걀을 알맞게 익힐 수 있다. 갈레트 반죽을 먼저 놓으시고요. 나머지 재료를 빨리빨리 놓으셔야지 예쁘게 접어집니다. 달걀이 혹시 잘 익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몇 방울 둘러주시고 뚜껑을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접시에 담아내고 방울토마토와 바질잎을 골고루 올려 장식해주면 프랑스 정통 디저트인 갈레트 완성! 사각의 메밀 크레페 사이로 노란 달걀이 얼굴을 내미는 갈레트. 메밀의 쫀득한 식감에 풍성한 재료가 더해져 디저트는 물론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하다. 오늘 중요한 생일이다. 아니면 또 기념일인데 케이크를 못 사오셨으면 달걀만 있으면 됩니다. 달걀을 이용하여 달걀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달걀 속 철분은 두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뇌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며 달걀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오늘 두 번째 요리인 달걀 케이크. 케이크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려면 두툼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달걀을 8개 정도 준비한다. 그리고 넓은 보울을 2개 놓고 달걀을 깨트려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해주는데
최대한 섞이지 않아야 색감을 예쁘게 살릴 수 있다. 오늘 달걀 케이크를 위해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시는데요. 가급적 섞이지 않게 잘 분리해 주시고요. 달걀을 고르실 때는 산란일이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골라주세요. 달걀에 넣어줄 채소도 준비하자. 대파와 양파, 당근,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주는데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채소를 활용해도 좋다. 달걀 흰자에는 소금과 설탕, 전분을 넣고 잘 섞어준다. 이어서 노른자에도 소금과 설탕을 넣은 후 냄새를 잡아줄 들기름을 살짝 부어준다. 오늘 흰자에는 설탕, 소금, 또 흰자가 잘 찢어지잖아요.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분을 넣습니다. 또 노른자에는 설탕, 소금, 또 비법인 들기름을 넣습니다. 들기름을 넣으면 계란 노른자의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잘게 다져놓은 채소는 흰자에 모두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예열이 되면 약불로 줄인 후 흰자를 부어준 다음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준다. 이어서 팬의 빈 공간에 남은 흰자를 붓고 한 번 더 말아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른자를 넉넉하게 부어서 돌돌 말아주고 옆면까지 노른자로 덮어준다. 달걀 흰자를 먼저 구우시는데요. 가능하면 약한 불에 천천히 구워주시는 게 오늘의 팁입니다. 흰자를 다 완전히 말아주신 후에 노른자를 말으셔야 되는데요. 다 마신 후에도 옆 측면을 같이 구워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식힌 후 조각 케이크처럼 지그재그로 잘라주면 달걀 케이크 완성! 이것은 케이크인가 달걀말인가 신선한 비주얼로 보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달걀 케이크. 손님 초대상에 플레이팅하기에도 제격이다. 달걀이 잘 맞는 사람은 갱년기를 지나고 있거나 이미 경험한 분들입니다. 달걀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 모든 연령층에 좋지만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중장년층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간혹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므로 한두 개 내외는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친숙한 식재료 중 하나인 달걀. 영양이 풍부한 데다 손쉽게 요리할 수 있어 오랜 세월 인류의 식탁을 책임져 왔는데 그럴듯한 재료가 없어도 달걀 하나만으로도 근사한 요리가 탄생하는가 하면 다른 재료를 감싸거나 묽게 또는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부재료로도 쓰임새가 다양하다. 이번 주말 색다른 달걀 요리를 밥상 위에 올려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눈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게 되면 눈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을 볼 때에는 먼 곳을 응시해주거나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궁은 임신과 출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의 중요한 신체 기관이지만 3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자궁에 생길 수 있는 양성 종양을 주의해야 한다. 흔히 암으로 알려진 악성 종양과 달리 자궁의 양성 종양은 크기만 커질 뿐 생명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젊은 여성이라면 난임이나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자궁의 양성 종양은 크게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종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 벽에서 생기는 종양을 말하는 거고 자궁 성근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벽에 침투해서 종양처럼 두꺼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궁 종양 중 흔히 무록으로 알려진 자궁 근종은 골다공증, 유방암과 함께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3대 질환 중 하나로 손꼽힌다. 또한 자궁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자궁 선근증도 자궁에 발병하는 대표적인 양성 종양인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 양성 종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 자궁은 여성의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있는데요. 바로 자궁 근종과 같은 이 자궁 내 생기는 양성 종양이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자궁에 생길 수 있는 양성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철중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자궁에 생길 수 있는 양성 종양인데요. 먼저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성의 생식기 구조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우리 여성분들의 생식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인간이 뱃속에 장기, 특히 골반 쪽에 장기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앞쪽을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방광이 있고요. 그 중간에 자궁과 난소, 난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대장이 있고요. 우리 여성 생식기만 따로 따져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자궁 몸통인 자궁 체부가 있겠고요. 입구인 자궁 경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의 옆으로 양쪽에 달려 있는 난소와 나팔관이 각각 2개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자궁 체부 그리고 이 난소에 양성 종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양성 종양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자궁 양성 종양은 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궁 벽에 있는 근육세포가 커져서 생긴 자궁 근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벽을 침투하여서 자궁 벽이 두꺼워져서 전체적으로 자궁이 커져 있는 자궁 성근증이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자궁의 양성 종양이나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만 들었지 이게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실제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궁 양성 종양은 비교적 흔합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을 보시면은 보통 30대에서 45세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거 돼 있고요. 우리가 흔히 뭐 30대는 30%, 40대는 40% 이상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20대나 30대 초반의 가임기 여성들에서도 발생률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자궁 근종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좀 더 발생하는 거 돼 있고요. 주로 35세에서 50세가 돼 있고, 주로 환자분들이 이제 있더라도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40대 이후로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은 성근종이나 자궁 내막종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요. 적게는 30%, 뭐 많게는 최근 보고에 하면 70% 가까이도 동반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궁에 생길 수 있는 양성 종양 중에 먼저 자궁 근종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근종이 위치에 따라서 종류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자궁 근종은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자궁 표면 쪽에 돌출되어 있는 장막하 근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궁 벽에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죠. 그다음에 자궁 근육에만 있는 근층 내 근종이 있겠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 즉 생리하는 조직으로 누르고 있거나 침범하는 점막하 근종이 가장 대표적인 자궁 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종들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증상들도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다양한 위치에서 이렇게 근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궁 근종이 좀 위험한 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좀 눈여겨봐야 할 증상들도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한 50% 정도 됩니다. 꽤 많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근종의 크기나 위치, 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생리량이 많아져서 빈혈이 온다거나, 그다음에 생리 기간이 아닌데 출혈에 나타나는 부정 출혈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하복부의 묵직한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방광을 누르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빈뇨가 있어서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 주무시다가도 2-3번씩 소변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뒤에 대장을 누르게 되면 변을 가늘게 보거나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궁 근종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자궁 성근증도 있어요. 이 자궁 성근증은 아무래도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궁 성근증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 자궁 근종에 비해서 좀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생리양이 많아서 빈혈이 심한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생리통이 심해서 보통 일할 때 발생하는 생리통은 생리 전부터 며칠 전부터 오고 생리 내내 그리고 생리 끝나고 나서도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생리통이 또 흔하게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궁 근종과는 달리 또 성교통도 동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자궁 근종이나 선근증이 생기는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환자분들도 항상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이게 생기나요?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항상 말합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뭐 자궁 근종은 폐경이 되면 줄어든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자궁 근종의 성장이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35세, 45세가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노출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생리를 많이 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직 애를 분만하지 않았거나 이제 난임이거나 애를 적게 낳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생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런 호르몬 노출이 많이 돼서 저런 근종의 발생 위험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우리 황인종 같이 유색인종이 좀 더 발생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또 환자분들이 종종 물어보시는 이제 가족력을 물어보시죠.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저는 어떤가요? 하는데 네, 가족력도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근종이 성근종이 더 발생하는 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비만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이 있는 경우는 복부 지방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아지고 그러한 영향 때문에 자궁 근종이 커지거나 발생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도 사실 앞에 말씀드린 자궁 근종처럼 원인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정확한 기전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출산하셨던 분들, 출산이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마 발생하는 거 봐서는 출산 과정 중에 자궁이 손상되어서 그 손상된 자궁벽 사이로 자궁 내막 조직이 침투해서 발생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왕절개를 하셨던 분들이 자연분만 하셨던 분보다 좀 더 발생률이 높고요. 또 하나는 또 자궁 근종을 예전에 수술했다거나 이렇게 자궁 수술을 하신 분들이 좀 분만 그러한 분들이 자궁 성근증의 위험도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 내 양성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이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궁 근종은 흔히 자궁벽을 이루는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혹을 지칭한다. 특히 호르몬 작용이 활발한 가임기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20, 30대 젊은 여성의 20%, 40세 이상 중년 여성의 50% 정도에서 자궁 근종이 발견되고 매년 발병률이 늘고 있다. 상당수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3개월 전부터 생리양도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져서 진료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지러워지지는 않으셨어요, 최근 들어서? 최근에 좀 어지러움도 느끼긴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소변도 자주 보게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좀 자주 가는 편인 것 같긴 해요. 혹시 어머님이나 이모님 분 중에도 자궁 근종 혹시 진단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가 자궁근종이 있으셔서 수술하셨거든요. 자궁 근종은 무증상인 경우가 40%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생리과다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빈혈이나 압박 증상으로 인해 아랫배에 둔한 통증이나 요통, 변비, 배뇨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환자는 지금 문진을 하였고 또 초음파를 시행하였는데요. 초음파상에서 7cm 정도 된 자궁 근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생리통이 심하든지 생리양이 많다든지 아니면 압박에 의해서 배뇨 장애, 빈뇨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생리양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빈뇨라는 배뇨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궁 근종이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종양의 크기나 위치 등이 확인되면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증상이 없는 근종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근종의 크기가 10cm 이상으로 매우 크거나 출혈, 통증이 심하면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이 밖에도 자궁 근종 색전술이나 고주파, 초음파 치료술 등의 치료법이 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최근 생리통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자주 찾게 돼서 진료 보러 찾아왔어요. 생리통이 언제부터 있죠? 생리 시작하기 이틀 전부터 통증이 있어서 생리 끝날 때까지 계속 아파요. 생리량은 많아지지 않았나요? 생리 양도 많아지고 기간도 더 길어져서 더 어지러운 것 같아요.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자궁이 커지는 질환인 자궁선근증. 자궁 내막 조직이 근육층에 침투해 자궁 근육층의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촉진되는 질환으로 매우 강력한 생리통과 골반통, 출혈 등을 동반한다. 네, 이 환자는 지금 생리통이 심하다고 하였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벽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자궁선근증이 보이는 소견이고요. 이 환자는 향후 임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적인 치료인 루프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수술적인 치료인 자궁 선근종 절제 수술이라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궁의 크기가 커진 소견을 보이면서 임신 반응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자궁 선근증을 진단할 수 있고 혈액 검사나 초음파, MR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자궁 선근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자궁 적출술이다. 하지만 향후 출산을 필요로 하거나 자궁 보존을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약물 치료나 피임 장치인 루프를 활용하는 보조적인 치료법을 고려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자궁은 우리 생식기관으로서 임신과 관련된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늦었거나 치료가 늦은 경우는 향후 임신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설령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유산이 되거나 조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증 두 질환은 모두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폐경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증상이 지속될 수 있고 난임이나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은 필수이며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빈뇨, 변비 증상이 지속된다면 산부인과를 찾아 자궁 근종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일,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관심이 해답임을 기억하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자궁 내 양성 종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양성 종양이 의심된다면 어떤 진단법을 사용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환자분들의 증상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증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생리량이 많다거나 또는 압박 증상이 있어서 빈뇨랑 배뇨장애, 변비가 있는 경우 이제 그런 종양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찰을 하겠고 저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골반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진찰을 하고가 동시에 그렇게 보면은 자궁이나 내 종양이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음파상에 보면은 이제 종양, 특히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다발성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음파로 이제 정확하게 위치랑 개수를 감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저희가 요즘은 MRI를 촬영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궁 근종이 드물지만 악성으로 가는 경우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성 여부를 좀 판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둥글게 혹처럼 보이는 게 이제 자궁 근종입니다. 이렇게 근종은 자궁벽에서 생긴 종양이기 때문에 이게 종양 둥글둥글하게 혹처럼 보이는데요. 반면에 밑에 보이는 이제 사진은 초음파 사진은 이제 자궁 선근증입니다. 자궁 선근증은 자궁이 전체적으로 커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흰색이 이제 자궁 내막이라고 해서 생리하는 조직인데 여기 양쪽 벽이 두께가 원래 정상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보면은 뒤쪽에 있는 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죠. 이렇게 혹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벽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이제 선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궁 내막 조직이 침투해서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벽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게 MRI 사진인데요. 아까 왼쪽 초음파보다 일반인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게 자궁이시고 여기 보면 검게 둥글둥글하게 보이는 게 이제 근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종의 개수나 크기, 위치 등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할 때 찍어서 이제 최대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MRI를 촬영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성근증의 이 MRI 사진이 밑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초음파 사진과 비슷하게 벽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져 있고 자궁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합니다. 우리가 뭐 공 모양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여기 보면 인선이 자궁 내막 생리하는 조직인데 이쪽 벽에 비해서 이쪽 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화살표 방향에 있는 거 보면 흰색들이 이게 뭐 자궁 내막 조직들, 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초음파랑 MRI를 통해서 보통 양성 종양은 진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변에 좀 보면 자궁에 혹이 발견돼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 증상 중에는 이제 무증상인 분들이 거의 한 40~50% 가까이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없는 경우 많습니다. 주로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는 보통 이제 초기인 경우, 혹이 작은 경우, 그다음에 위치가 나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량이 많거나 변비, 빈뇨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치료할 때 저희가 이제 고려할 상황으로는 자궁이라는 게 이제 임신을 위한 생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환자분이 임신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됐겠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임신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궁을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40대 중반 되셨더라도 그러신 분들은 그런 환자분들의 성향도 저희가 존중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상의 정도나 종양의 양상에 따라서 치료의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근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종 같은 경우는 약물적인 치료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술적인 치료, 채소 침습 치료법이라고 영상학적인 시술을 통해서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뒤에도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GnRH의 기량제라고 해서 이제 약물적으로 폐경을 만들어서 이러한 생리통이나 생리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이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제제가 포함되는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수술은 이제 자궁을 전체 절제하는 방법과 혹만 제거하는 근종 절제술도 있겠고, 그다음에 채소 침습 치료법이라고 해서 이제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많이 시청자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고주파 초음파 치료술이라고 해서 하이프란 치료도 있습니다. 네. 성근증도 앞에 근종처럼 약물 치료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GnRH 기량제라는 약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피임약을 쓸 수도 있겠고, 특히 이제 성근증 치료 같은 경우는 성근증 치료 목적으로 나와 있는 루프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루프를 끼는 경우 생리통이나 생리양이 많이 조절돼서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약물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요. 성근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혹이 아니라 자궁이 전체적으로 커져 있는 겁니다. 뭐 제가 환자들한테 자궁이 부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수술할 때는 자궁을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요즘은 가임기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네. 30대 중반, 뭐 거의 40이 가까이 돼서 결혼하시는 분도 네. 있다 보니까 저런 성근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결혼하셔서 아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도 요즘은 저희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로봇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그런 수술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벽 두꺼워진 부분만 일부 절제하는 성근종 절제술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수술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포함한 비수술 치료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비수술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호르몬이 함유된 기구를 이용한 치료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상학적 시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부터 먼저 보시면은 GnRH 기량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주사제입니다. 보통은 4주에 한 번씩 피하로 맞는 주사인데요. 네. 약물적으로 폐경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농도가 감소시키게 되고, 그러한 호르몬이 감소하다 보면 이제 근종의 크기가 보통 한 절반 정도, 50% 정도가 감소한다고 돼 있고요. 또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생리를 안 하게 됩니다. 아까 폐경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생리 과다로 빈혈이 있던 분들도 이 주사를 맞는 동안에 생리를 안 하면서 빈혈이 교정이 되고요. 하지만 약물적으로 이제 폐경을 만들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2번째 정도 주사 맞았을 때 2달째부터 얼굴이 화끈거려요, 잠을 못 자요, 막 그러면서 땀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갱년기가 되면 저희가 이제 뼈가 약해진다고 하죠. 네. 골밀도 감소한다 그러는데 이 주사 자체도 그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금기하고요. 보통 최대하면 6개월 정도. 보통 우리 치료 목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권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쓰는 환자분들은 이제 폐경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있죠. 뭐 1년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우리가 폐경까지만 잘 버티시면은 뭐 치료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분들 사용할 수 있겠고, 수술 전에 크기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 조절을 먼저 하고 나서 수술하기 위해서 미리 한 3개월 정도 사용하는 때 주로 약물 치료는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밖에도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또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영상학적 시술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궁동맥 색전술이라고 해서 이제 자궁으로 이제 혈류를 공급해주는 자궁동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상학적 시술을 통해서 관을 삽입해갖고 자궁 근처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을 넣어줘서 이제 그 혹으로 가는 혈관들을 막습니다. 그럼 혈류가 막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괴사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걸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이제 장기간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한테는 아직은 안전성에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금기이고요. 네. 뭐 이걸 해서 임신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더라도 유산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발률이 한 25%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합병증으로는 저 이제 괴사된 부위에서 감염되거나 또는 출혈이나 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술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소개도 되고 광고도 됐던 이제 하이퍼라고 하는 고강도 집적 초음파 치료인데요. 저러한 저 장치에 이제 환자분이 저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이게 밑에 보면은 이렇게 초음파 치료용 초음파를 발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음파를 고강도의 초음파를 쏘게 되면 이게 이제 자궁 내에 있는 양성 종양에 쏘이게 되고 그리고 열을 발생시켜서 이제 자궁 내 양성 종양을 태우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자궁에 큰 종양이 근종이 있는데 근종이 있던 것을 치료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검게 되는데 이게 태워가지고 이제 세포가 괴사되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물들이 있고 이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흡수가 돼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도 많이 듣고 저한테도 외래 왔을 때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뭐 치료를 받고 다시 재발해서 오셔서 수술하기로 오는데 사실 몇 년 사이에 이런 하이프란 치료에 대해서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보면 많이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시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뭐 무흉터, 무통증, 뭐 합병증 없고 임신 가능하다는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조금 과대 광고이긴 합니다. 사실 통증도 상당히 있고요. 네. 합병증도 당연히 좀 있죠. 없는 시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사실 아직까지는 임신에 대한 안전성이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진료 지침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너무 혹이 큰 경우는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혹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사실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성근증 같은 경우도 자궁이 앞뒤 벽이 다 퍼져 있는 전체적으로 커져 있는 경우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복부에 이렇게 수술 자국 있는 분들은 잘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술 자국 있는 분들도 가급적 금기이시고요. 또한 이제 복부 지방 흡입술 받으신 분들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는데 또 다른 데 병원 가면 또 하라고 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임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안전성이 아직 뭐 그렇게 뭐 대단히 연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증명돼 있지는 않아서 이제 저희 학회에서는 이제 임신을 원하거나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 중에는 상대적 금기증으로 가급적 하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수술적 치료법으로 넘어가서 수술이 된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수술적 치료법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배를 절개하는 개복술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를 개복하지 않고 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이 있겠고, 그다음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는 노복 복강경 수술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말씀만 들어도 개복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시겠죠. 네,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요즘은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네. 대부분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복 복강경 수술이 점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기본 개복 수술에 비해서 당연히 흉터가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적 효과는 당연히 뛰어날 거고 또한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도 훨씬 덜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빨라서 입원 기간도 단축되고 사회생활을 복귀하는데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 이 부분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로봇 복강경 수술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수술 치료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팔입니다. 이 로봇 팔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네. 팔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로봇 팔을 환자분의 배에 저희가 연결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도킹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연결하고 저는 여기서 직접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이렇게 콘솔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앉아 있고 이 콘솔 안에 보면은 저기 3D 입체로 보이는 환자의 뱃속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손가락으로 이제 조정기구 스틱 같은 거가 있는데 그걸 조정하면은 여기 있는 로봇 팔이 제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뱃속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최신 수술법입니다. 이제 이 로봇 복강경 수술이 최근 들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네.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원적이고 HD 영상을 지원해주고요. 최대 10배 가까이 확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손이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구가 그럼 떨림이 환자 뱃속에까지 전동이 되는데 로봇 수술은 저라 아까 기계 장비에서 그런 떨림을 필터링이라고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그 기구는 손목 기능이 있는 로봇 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뭐 540도 가까이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또 섬세하게도 수술할 수 있고요. 기존에 복강경이 갖고 있던 뭐 수술 후 통증도 적고 미용적 효과도 뛰어나고 또한 출혈이나 감염 위험도 혹시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장비가 매우 고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도 역시 비싼 게 단점입니다. 사실 선택할 때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좀 저도 둘이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요. 비용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실은 매우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 이제 최근에 국내 로봇 수술 뭐 이건 전 세계 현황과 거의 비슷한 그래프 양상을 보이는데요. 네. 저희 산부인과를 비롯해서 비뇨기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등 많은 과에서 지금 로봇 수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재작년 데이터에는 1년에 2만 건 가까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로봇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서 하는 수술은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복강경으로 하는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이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로봇을 이용한 자궁 근종 절제 수술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기구는 이렇게 와이어가 연결돼서 관절이 있습니다. 꺾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움직임도 자유자재인데 반면에 왼쪽에 있는 복강경 기구는 일자형입니다. 일자형 그냥 긴 포셉이나 긴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뱃속에서 이렇게 손목처럼 이렇게 꺾는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소 좀 정교한 수술을 하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손목처럼 꺾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봉합하는 데도 참 용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할 때 가장 어려운 테크닉 중에 하나가 봉합하는 기술입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자궁 양성 종양을 해서 수술할 때 보면 이제 혹을 제거하고 나서 봉합하는 때가 제일 어려운데 로봇이 이제 도입되고 나서는 그러한 봉합하는데 많은 편리함이 있고 장점이 있어서 요즘은 이런 봉합이 필요한 즉 자궁 보존이 필요한 수술할 때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 양성 종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궁 양성 종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궁 근종을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세모. 네. 그러면 일부분 맞고 일부분 틀린 내용인데요. 대부분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낮습니다. 보통 이제 0.1%에서 0.2%. 즉, 한 1000명에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악성으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궁 근종이 6개월 내에 빨리 자라는 경우. 또 이제 폐경이 되면 근종이 크게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폐경이 됐는데도 근종이 커지는 경우.
이제 악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제가 세모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자궁 수술 경험이 있으면 자궁 선근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O, X 중 어느 걸까요? 네, O입니다. 네. 아까 원인에 대해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만력이 증가해서 자궁이 손상이 되면은 그 손상된 자궁벽으로 이제 자궁 내막 조직이 침투해서 생긴다고 지금은 물론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통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궁 손상이 된 뭐 수술, 제왕절개라든지 근종 절제 수술이라든지 그러한 치료를 받은 경우 이제 이런 자궁 선근증의 발생 위험률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자, 자궁 근종이 발생하면 변비나 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음, 아까 말했다시피 자궁 같은 경우는 앞에 방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뒤에 대장이 있죠. 이제 혹이 커지는 경우 보통 뭐 저희가 어린이 머리만 하다, 주먹만 하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혹이 커지다 보면은 방광을 눌러서 뭐 2~3시간 만에 한 번씩 소변을 보러 가시는 분들, 밤에 주무시다가도 뭐 2번 정도 깨서 가신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이 위치가 뒤쪽, 약간 장을 누르게 되면은 네. 변이 좀 가늘게 나온다거나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자궁 근종은 치료를 해도 재발이 잘 된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O입니다. 오, 네. 이제 자궁 근종은 이제 보통은 저희가 아까 뭐 약물 치료라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근종만 절제하는 경우는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지만 밭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자궁이란 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그만 또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야금야금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재발률을 뭐 한 30~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재발된다고 해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생겨서 수술하기까지 가지는 않고요. 네. 재발하신 분들, 즉 생기시는 분 중에 한 뭐 30% 내외가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증상이 별로 없거나 작아서 경과 관찰하다가 폐경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폐경이 되면 자궁 근종의 크기도 줄어든다. O, X 중 어느 걸까요? 네, O입니다. 오, 네.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원인이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고요. 그런 호르몬이 이제 폐경이 되시면은 분비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점점 저 근종 크기는 대부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하나가 저한테 와서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근종은 딱딱한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의 혹입니다. 네.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근종 사라질 수는 없고 사실은 줄어들긴 합니다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주 혹이 크신데도 이제 폐경 근처에 왔다고 해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폐경이 됐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빈뇨나 배뇨 장애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폐경이 된 이후에도 혹이 많이 크신 분들은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궁 양성 종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 지인이 얼마 전 검진을 받았는데 자궁에 물혹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양성이어도 무조건 제거를 해야 하나요? 이 자궁 근종을 지금 말하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제거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무조건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네. 무증상인 경우도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혹이 크게 작은 경우는 일단은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혹이 커지거나 그다음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치료에도 늦지는 않는데 제가 좀 전에 그 질문에도 항상 우리 환자들이 하실 말씀이 있는데 표현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자궁에 물혹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궁에는 절대 물혹이 없습니다. 우리 환자분들도 항상 물혹 있다고 오시는데 저희가 보통 물혹은 이제 난소에 있는 혹 같은 경우는 액체가 차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혹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자궁에 혹은 물혹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다음에 병원 가더라도 자궁에 물혹이 있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중에 자궁에 근종이 있는 친구들이 자주 있는데요.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앞서 설명해 주실 때 자궁 근종의 크기와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지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은 자궁 근종의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절대적 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자궁의 크기가 정상적이고 이제 임신이 안 된 자궁의 크기는 6cm에서 7cm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정도 크기 이상의 혹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한 압박 증상이랑 이런 변비, 그다음에 또 생리통이 생길 수도 있고 생리량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6, 7cm 이상 되면은 치료를 권하는 편입니다. 자궁 근종이 생기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죠. 자궁 근종이 있으면 임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근종이 물론 조그맣고 위치가 나쁘지 않으면은 대부분 임신에서 뭐 출산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근종이 크기가 큰 경우 또 위치가 안 좋은 경우 이제 사실은 이제 검진을 안 하고 이제 임신을 하셔가지고 가끔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은 된 상태인데 자궁 혹이 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초기에 유산될 수도 있고요. 유산이 안 되고 진행되다 하더라도 임신 중반기에 보면은 이 혹이 이제 막 커져가지고 변성돼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조산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종이 있거나 의심되시는 분들은 이제 결혼 계획이 있고 임신 계획이 있으시면은 미리 한번 검사하셔서 그냥 있어도 임신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임신 전에 치료를 받고 임신하는 게 나은지 전문의들과 상담을 한 다음에 임신 계획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자궁 내 양성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산부인과 김철중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궁 양성 종양은 중년 여성뿐 아니라 20, 30대 여성에게도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